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세 사기는 뭐냐면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또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사기꾼인데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이걸 다 보여줬어. 그걸 다 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야. 이게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47명이 24억이에요. 이런 세상에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누굴 믿고 공인중개사도 못 믿겠네. 이거 뭘 잘못했죠? 나중에 보니까 등기부를 위조했어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공인중개사도 못 믿으면 우리 전세 이제 계약하려 그러면 일일이 등기 확인해야 되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휴대폰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등기소가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여기에 접속하면 그냥 열람만 하면 공인인증서, 요새 인증서만 있으면 들어가서 아무나 볼 수 있어요. 700원만 주면 돼. 이걸 컴퓨터로 출력하려면 1,000원만 주면 돼요. 거기 들어가면 등기부 열람이 돼요. 그러니까 취업사원도 우리 전세 계약을 하려면 첫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좋고 확인을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이 주인이 맞는지.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잔금 치를 때 또 확인해야지. 그 사이에 입주할 때까지 그 사이에 또 주인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 또 해야 돼? 잔금 다 치르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확정일자 다 받고. 왜냐하면은 그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사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 순위가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오늘 전입신고했으면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오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확인을 해야 돼. 그 사이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창원에서 당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야. 그 당한 사람이 100명이 50억 당했어요. 세입자는 뭘 잘못했죠? 이 사람이 집주인이 하고 데리고 왔는데 신분증을 확인 안 했어요. 그래 집주인은 이제 이 중개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집주인은 이제 월세를 놓기를 원하거든요. 월세를 놔주세요 해서 줬는데 또 세입자는 월세보다 전세 놓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월세 놨다 그러고 세입자한테는 전세 놨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위조한 거예요. 아까처럼 엉뚱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해야죠? 신분증 위조할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증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요새 인터넷 시대니까 뭡니까?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는지는 주민등록증에 보면 그 국번 없이 1382, 13이 뭐냐면은 주민등록 13자리예요. 82는 빨리. 그래서 누구나 뭐 본인 것도 좋고 꺼내놓고 한번 시험적으로 주민등록 그 1382를 딱딱딱 치면 뭐 이렇게 그 음성 녹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민등록 발급일자를 뭐 치세요 하고 막 치면 뭐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위조됐는지 확인이 되고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뭐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가져왔어. 운전면허증을 가져왔다. 그러면 운전면허증도 확인이 돼요. 거기는 뭐냐면 정부 24시나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면 그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 네이버 들어가서 신분증 진위 확인 치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하지 않아서 낭패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화를 못하는 거. 그거 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못한 게 뭐냐면 이것도 내가 처리한 사건인데 어떤 이 사기꾼하고 이 피해자하고 이제 뭐 도박하다 만난 사이야. 그러다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됐다가 어느 날 이제 도박장이 판들이 컸어요.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피해자 여자분인데. 빌려줬는데 뭐 도박해서 다 잃어버렸죠. 그랬더니 이 피해자의 여자분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도박자금만 빌려주면은 도박자금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박하라고 돈 빌려준 돈. 못 받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그냥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내가 도박하고 나서 잃고 나서 그 돈을 갚아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도박자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상대방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가 이제 머리를 이제 쓴 게 뭐냐면은 도박한다고 빌려준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사기꾼이 창고 짓는다 그래가지고 1억 5천 빌려줬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양쪽에 다 태웠어요. 누가 거짓말 하나. 그랬더니
남자는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그 뭡니까 진실 반응이 나왔고 여자는 판독 불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 얘기는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고 이제 거짓말 탐지가 나왔고 여자는 이제 판독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진짜 자기가 도박 자금이 아니고 집 짓는 용도로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썼어야 됐어요? 만약에 보호를 받으려면. 그 차용증을 받으면서 거기다 써야지. 집 짓는 용도로 돈을 빌려갑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걸 받았어야지. 용도를.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용도 사기를 인정하거든요. 용도. 돈의 용도 어디에 쓴다고 뭐 기계를 산다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기계 안 사고 뭐 자기 뭐 기존에 빚 갚는 데 썼다든지 이러면 용도 사기가 돼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돈 빌려갈 때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속여서 내가 속임을 당해서 내가 돈을 줬다면 그게 사기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그 용도 때문에 용도를 못 밝혀서 무혐의 처분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 그래서 용도 사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 허위로 지금 고소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죠?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창고 짓는다고 돈을 빌려줬다. 근데 사실은 무고죄로 이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증거가 부족했잖아요. 기껏해야 거짓말 탐지기 정도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그 대법원에서 증거, 재판할 때 증거로서는 안 써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거든요. 다만 수사할 때 이제 어떤 수사 기법상 이제 어느 정도 누구 말이 진짜지 거짓말인지 어떤 심증 형성을 하는 정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죄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증거가 부족해서 내가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용도를 꼭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가지 제거하고 확인하고 담화를 못해서 사기당한 게 이제 코인 가상화폐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코알 코인이라 가지고 5천 명이 212억 당했어요. 물론 요새 뭐 코인이 뭐 대박난 코인도 있고 뭐 그래서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은 다 이게 엉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코인도 막 이게 뭐 계속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허위 그 거래 뭡니까 그걸 뭐 이 화면을 띄워가지고 막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게 받으면은 막 돌려막기래요. 돌려막기는 뭐냐면은 투자 받은 사람의 돈을 가지고서 그 투자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용도로 쓰고 또 그 뒤에 투자하는 사람 돈 가지고 이제 수익금이 났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나는 줄 알고 계속 돈을 더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돌려막기. 그래서 그 1원짜리가 뭐 조만간 100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네이버가 투자했고 뭐 금융감독원이 인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새 이제 그 한국은행의 시중금리가 0.5% 아니에요. 1억 원을 넣으면은 1년에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5만 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이윤이 많이 나는 데는 막 미친 듯이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기꾼들이 막 득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코인업이라고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그거 잡혔다고 뭐 코인업 사건 이 수천 명에 4,500억 사기당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갖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로 해서 그걸 합성 사진을 잡지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코인 그 회사 사무실에다가 비치를 해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뭐 이렇게 유명한 것처럼 과시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쳤죠. 이것도 뭐 엄청난 뭐 몇 주 만에 200% 수익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수법도 다 돌려막기. 그 뒤에 투자한 사람 돈 해가지고 이제 선투자자한테 이제 수익금이라고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다단계 금융사기. 이거 되게 많죠. IDS 홀딩스도 이게 재작년인가 12,000명이 1조 1,000억. 이것도 이제 월 2% 이거 엄청난 이익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 외환 거래, 외환 차익, 그 나라마다 외환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걸 뭐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다 엉터리예요. 유력한 정치인이나 고급 관료, 전직 퇴직 관료를 불러서 특강도 시키고 굉장히 위력을 가시하고 하는데 이것도 다 돌려막기. 심지어는 20년 증권하던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13억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했는데 거기서 잠재적인 집계가 뭐 그냥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었거나 50명 피해자가. 엄청난 사건. 결국 법원에서도 기본 생각이 뭐냐면 전적으로 사기꾼만의 책임은 아니다. 너희들도 헛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VRBK 코리아 이거. 여기 이제 피해자 3만 명이 7천억.
근데 추가된 것까지 하면 1조가 넘죠. 추가 2천억까지 해서. 이게 뭐 검언 유착인이 그 이철 사건 그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상장 주식을 갖다가 자기네들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는데 이것도 뭐 연 3에서 5% 낸다는 거고 똑같아요. 수법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미인가 업체예요. 굳이 이런 데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그 금감원에 서민금융 1332라고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인가된 업체인지 아닌지 최소한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수법은 고수익 보장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돌려막기 가상화폐하고 똑같죠.